자, 공부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요번에는 저랑 같이 CFP 지식형, 지식형 문제풀이 쪽에 해당하는 부분, 요번에 할 거는 재무설계 원론, 그 다음에 윤리 쪽까지 해서 몇 차시에 걸쳐서 해당 내용을 진행할 거고요. 문제는 기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와 더불어서 기본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보면 심화 문제 요에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두 가지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보면 시험 문제가 꼭 우리 기본 문제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화 문제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난이도는 비슷하게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크게 구분은 없다. 자, 문제 풀어보면서 답안도 같이 살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죠. 제1장 기본 문제. 제1번. 소득과 소비 지출을 설명하는 이론들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볼까요? 현재의 절대적인 현재의 절대적 소비에서 소득에서 결정된다? 그럼 절대 소득 가설이죠. 일생에 걸쳐서 항상 소득을 이용한다는 또 항상 소득 가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생애 주기 가설은 생애 전체에 걸친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그 다음에 평균적인 효용,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1번, 2번은 맞는 거고, 3번 생애 주기 가설은 젊은 시기와 나이 많은 시기에 소득이 중년기의 소득보다 현저히 많다는 데서 고안됐다? 아니죠. 반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 3번이 틀린 거고, 항상 소득 가설은 임시와 항상, 절대 소득 가설은 소비자들이 소비 수준을 그때 절대적인 소득에서 결정한다. 그렇죠? 소득에 의한 부분 절대 소득 가설. 그렇죠? 항상 내가 일정한 부분, 항상 소득에 의해서 내 소비 패턴을 갖고 간다는 게 항상 소득 가설. 그 다음에 2번 문항 볼까요? 소비자가 처한 불확실성 하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폴 노이만과 모긴슨이 주장한 이론은 기대 효용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요거는 그냥 기대 효용 이론이 답이니까. 그다음 3번. 능력 있는 CFP 자격 인증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 다음 중에서 전문 지식이 아닌 것은 보니까 딱 다 맞는데 1번이 틀린 거죠. 그렇죠? 분석 능력은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죠? 4번 문항 볼까요? 재무 설계의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틀린 걸 골라라. 재무 설계는 개인의 재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과정 다 맞는 얘기죠. 소비자는 주어진 자원 내에서 자신의 선호 체계에 따라서 자원 배분 최대 효용, 그래서 선택 행위를 설명하는 소비자 선택 이론. 기대 효용 이론은 소비자가 처한 불확실성 하에서 소비자 선택. 그 다음에 랭게서에서 제시한 특성 이론. 소비자들이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서, 그렇죠? 명품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는 거고, 교환 이론. 자, 교환 이론이다라고 하게 되면, 피시바인과 아젠이 제시했던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행동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라는 부분, 요거는 계획된 행동 이론이죠. 이 얘기는 계획된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교환 이론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 교환 이론은 기브앤테이크를 얘기하는 거죠. 자, 5번 문항. 다음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험 회피형 성향을 지닌 고객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도 위험이 적은 걸 택하죠. 그 다음에 향상 초점을 지닌 개인은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톱니 효과에 따르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소비는 함께 감소하지 않아요. 톱니가 그러니까 뒤로 역회전 톱니는 아니고 앞으로 가는 톱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쓰던 어떤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을 따라가지 쉽게 뒤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은퇴 이후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내가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은 같아지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절대 소득 가설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한 소득은 모두 소비에 충당이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축에 충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 자체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절대 소득 가설이죠. 그 다음에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인가? 제한된 합리성과 유사하게 소비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때 항상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나 상황? 주로 이제 무슨 속담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불현듯 떠오르는 그래 그때 이거였어 뭐 이런 것들. 이거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편향이 일어나는 것. 바이어스.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문항을 한번 볼까요? 다음 중에서 가족 확장기 40대와 50대 40, 50대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골라볼 수 있는 게 주택 확장 쪽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뭐 이런 부분이니까 주택 확장 있는 쪽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주택 확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5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 교육, 노후자금 마련. 이게 제가 프리식에도 박스를 안에 넣었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각각의 연도에 각각의 연령대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재무 설계를 필요로 하는 환경에 대한 설명 가장 바르지 못한 것. 저금리의 장기화. 그래서 우리가 투자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금융의 경업화. 모니터링 필요성의 증가. 핀테크. 소매금융의 약화. 소매금융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특히 요즘에 가계부채 문제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 9번 문항. 능력 있는 CFP 자격 인증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한번 볼까요? 전문 지식과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세제를 포함한 금융 관련 정책이나 규정에 대한 이해는 전문 지식 분야에 해당이 되지요. CFP 자격 인증자의 전문 능력은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으로 수집, 분석, 통합이란 세 가지 프로세서적 요소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적 방법의 적용이나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정보 수집, 분석, 통합은 전문 기술의 구성 요소 중 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말을 정처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 2, 3, 4번은 다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화폐한 시간가치 개념에 대해서는 화폐한 시간가치 개념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문 지식의 분야예요. 여기 전문 기술의 분야라고 했으니까 그게 틀린 거죠. 자, 10번 문항 한번 볼까요? 전문 기술 구성 요소 중 전문가적 책임. 자, 전문가적 책임이다라고 하게 되면 신뢰, 고객의 이익의 우선, 윤리, 정직, 공익적, 그다음 다른 분야 전문가의 협조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따져봤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5번. 그렇죠? 업무 수행 기준에 없는 영역에 대한 현명한 판단. 예, 요거는 업무 수행 기준이 없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게 기본이에요. 11번 문항. CFP 보수 형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E 같은 경우에는 재무설계사는 고객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 이거 독립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커미션 같은 경우를 안 받기 때문에 상품 판매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없으니까 오로지 고객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없다. 커미션 온리는 재무설계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죠. 그리고 P&L 커미션, 요거는 같이 있는 거죠. 재무설계사 단순 상담이나 서비스 제공할 경우 수수료 받고 상품 판매할 때 커미션 받고. 최근에는 상품 판매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수료보다는 커미션을 받는다. 요즘에는 커미션보다는 수수료 쪽에 해당하는 쪽이 더 그쵸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선호하는 방식은 P&커미션이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12번 문항. CFP 자격 인증자의 전문 기술 구성 요소. 주의 인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지와 관련돼서는 수리적이다라고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수집, 분석, 통합, 그리고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고객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이해, 인지와 관련되는 거니까 불완전하거나 모순된 정보에 대한 합리적 판단, 이런 부분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수리적,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와 이해, 의견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고객의 이해, 의견과 존중은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5번. 그리고 P&E, 보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P&E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 P&E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품 가입의 논거를 중심으로 하지 않지. 이거는 커미션 방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 고객의 지불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 요건 뭐냐? P로만 해결을 하니까 커미션을 받는 게 없으니까 이쪽에서 못 받는 대가를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부담이 가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 1장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다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전문 기술이다, 능력이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식이다, 이런 부분들 섞어놓고 고르라 그러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위주로 봐주셔야 돼서, 자, 심화 문제 쪽으로 한번 보죠, 이제. 자, 재무 설계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 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교환 이론이다라고 하게 되면 행동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호혜성, 즉 기브앤테이크, 맞죠? 조절 초점 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향상 초점과 예방 초점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부분. 그래서 향상 초점과 예방 초점을 신경 쓰셔야 되는데, 향상 초점은 좀 적극적이죠. 예방 초점은 소극적이고. 여기 보게 되면 예방 초점을 지닌 개인은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 적극적, 요거는 반대죠. 예, 요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요건 향상 초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밑에 기대효용 이론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기대효용에 의하면 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항. 다음은 재무 설계와 관련된 이론으로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 틀린 걸 고르라는 거죠. 재무 설계사는 고객이 위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이 수용 가능한 위험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므로 투자 수익과 위험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누구한테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비 지출 수준은 이후 수준과 맞추게 된다는 것이 상대 소득 가설이다. 그쵸? 남들이,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내가 지향하는 그룹에서, 또는 내가 내 주변하고 수준을 맞춰서 내가 소비하고 싶은 거.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은 같아지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항상소득 가설에서는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은 서로 독립적인 걸로 가정을 하죠. 다 맞는 얘기네요. 자, 절대소득 가설에 따르면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로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항상 크다? 반대죠.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항상 크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항. 관련 자료 수집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면담. 자, 고객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정보 수집사는 사실 면담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이 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1번 맞는 거고요. 우편 설문지.
정보 수집 과정을 훨씬 빠르게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설문지를 미리 배포해서 수집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죠. 전화, 고객과의 신뢰 형성 관계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거는 면담에 관한 과정이죠. 나머지 우편 설문지 밑에 있는 거 전자우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문항.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라. 한번 골라볼까요? 자, 휴리스틱에 의한 결정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라는 건 어림샘 잡는 거, 그렇죠? 어림 잡아서 행동하는 거, 이런 거 항상 옳을 수는 없지. 대신에 즉각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또 많이 선호를 하죠.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이를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사람들은 100%의 확률로 300만 원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다음 80%의 확률로 400만 원을 딸 수 있는 기회. 그럼 48이 30이 320이 되겠네요. 이거는 기대값이 기회가 있을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대값이 큰 B를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A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위험 회피형에 해당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손실 회피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죠. 프레이밍 효과는 프레이밍 효과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가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비이거에 물찬 거, 그렇죠. 그래서 절반이나 남았어요로 설명되는 개념인지 절반이나 없었어요라고 설명될 개념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동일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안이라도, 그렇죠? 그 사안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강의 때 가끔가다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 프레이밍, 이 틀에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 과정이든지 인문학 과정이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든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틀 중에 하나인데, 사막에서 내가 지금 사막에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사막에서 수통 하나를 들고서 지금 사막을 건너고 있는데 마음가짐이 물이 이제 반뿐이 안 남았네? 라고 얘기했을 땐 사망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자고 뭐 이러면 훨씬 생존 확률이 높아지거든. 그 차이. 같은 상황인데도. 그래서 이왕이면 반이나 남았는데? 라고 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 자, 4번 심적 회계는 개인이 의무적 의사결정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된 내적 프레임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죠. 행동재무학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정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아니죠.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가정하지만 행동재무학에서는 아니야로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렇던데?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시다 보면은 자연법칙과 사람의 법칙이 좀 다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의 법칙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연 상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틀리다 맞다라는 개념이 없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틀린 건 답으로 5번. 자, 재무 설계를 필요로 하는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라. 틀린 걸 고르라. 자, 보겠습니다. 일반 금융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금자, 투자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보면은 일반 금융 소비자가 있고 전문 금융 소비자가 있죠. 일반은 보호 대상이죠. 정보의 비대칭, 교섭력 자체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전문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그렇죠? 보호에 대한 차원이.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
자녀 출산과 주택 구입 등과 같은 재무 목표와도 연관이 된다. 결혼관이나 출산에 대해서도 반영돼야 된다. 금융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핀테크죠.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면서 동일 기능의 상품이라도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따라서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 아니, 동일 기능은 동일 규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다. A은행,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험을 파는데 보험회사에서 은행에서 보험을 팔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판다라고 했을 때 그냥 보험이잖아. 똑같은 보험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옛날엔 다르게 적용했었거든요, 한때는. 근데 지금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기능의 상품은 같은 규제를 한다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이 틀린 거,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6번. 다음 중 능력 있는 CFP가 되기 위한 요건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고객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작성하려면 기본적인 회계 원리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필수적이죠.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 세제를 포함한 금융 관련 정책, 화폐 시간같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기술이란 전문 지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기술의 종류로는 대화 스킬, 분석 능력, 그 다음 의사결정, 문제 해결, 시간관리, 네트워킹, 화폐 시간가치 개념 이해. 화폐 시간가치의 개념의 이해는 전문 지식에 해당하는 분야지 기술 쪽은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겠네요. 4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7번 문항. 전문 기술 구성 요소 중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문 기술. 자,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정보의 수집 분석 통합. 요거는 인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전문 기술의 구성 요소는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 논리적 설득이라든가 반대 또는 불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항. 다음은 CFP의 보수. 그러니까 보수와 관련되는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문항의 문제가 많죠, 지금. 다음은 CFP의 보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으로 모두 묶은 것은. 자, 보게 되면 가번. 피오니 재무설계사들은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가번이 틀린 거지. 일단 가번이 있는 건 아닌 거야. 그럼 5번은 아니고. 그 다음 4번. CFP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PN 커미션. 맞죠? 그러니까 4번 들어간 건 다 맞아. 그러면 3번도 아니에요. 일단 3번, 5번은 아닌 거고. 그 다음 4번. 고객과 가장 이해상충이 적은 서비스 형태는 PN 커뮤니케이션? 커미션? PN 커미션? 아니죠. 커미션은 아니잖아요. 피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번도 아닌 거. 그러면 3번도 아니고. 야, 그 다음에 피오니 재무설계사에게 서비스 받는 고객은 추가로 수수료 부담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맞아. 그죠? 그 다음에 셀러리 오니 재무설계사는 상담료나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죠. 요것도 맞는 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나, 라, 마. 그쵸? 네, 요렇게 맞는 거. 그래서 답은 나라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두 번째. 자, 재무설계 프로세서 쪽에 해당하는 부분. 또 문항을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가 있고 심화 문제로 나눠져 있고 지금 저랑 같이 문제 푸시는 부분에선 장장으로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쭉 풀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풀고 쉬고 풀고 쉬고 그런 형태로 갖고 갈 거예요. 자, 기본 문제서부터 한번 보죠. 프로세서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왔네요. 재무설계의 각 단계별 업무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 맞는 걸 골라라.
자, 첫 번째 보니까 고객의 재무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맞죠? 1번은 맞네요. 2단계에서 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 수행 계약서를 고객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한다. 요 업무 수행 계약서와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우리가 1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의 상장 주식을 재무제표 작성 기준 종가로 평가했다. 자, 상장 주식을 재무제표 작성일 현재 종가로 평가하는 이 평가는 맞는 얘기긴 한데 3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배분안을 분석해주고 투자 지침서에 따라 새로 구성하는 자산 배분안을 제시한다. 요거는 4단계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 평가, 이건 6단계에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안에 내용들이 틀린 건 없어. 단계가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유형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각의 단계별로 하는 일을 나열해 놓고 그거 잘 연결되어 있는 것 또는 해당되는 것을 고르는 것, 이런 부분들 문제 많이 나오죠. 자, 2번. 다음에 설명 중에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재무설계는 금융상품을 의미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목표와 니즈, 지속적 점검 보완 과정, 이거 다 맞는 얘기죠. 단일 재무설계나 종합재무설계를 수립하는 과정 모두 동일하다. 모두 6단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거죠. 고객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선 초기 상담 되게 중요하죠. 특히 신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정보 미확보 시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되기는 하나 업무 수행이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제대로 확보 안 되게 되면 업무 수행을 못한다라고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 그 다음에 나머지 5번은 맞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항. 다음 중에서 재무설계 프로세스 1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 고객이 명시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재무 목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표에 대한 파악, 요거는 2단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네요. 장보 수집의, 자료 수집의 중요성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설명해주고 내가 누군지 설명해주는 건 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재무설계사는 고객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재무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그걸 설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의 설정 시 달성 기간이 명시돼야 되죠. 구체적, 그러니까 수치화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단계별로 어떻게 흘러들어간다는 걸 명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명확히 설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재무 목표를 파악하는 방법에서 일반적인 재무관심사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재무 목표의 설정 시 분명하고 달성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우선순위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 목표 설정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겪어야 되는 건 거의 독립적이진 않고요. 유사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가 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게 틀린 거고.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생활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주변 분들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도시화, 그리고 문명, 문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비슷한 패턴의 삶을 이어가죠. 다만 이제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생활의 패턴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 다음 중 업무 수행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합하지 않은 것. 업무 수행 계약서. 자, 한번 볼까요? 자격 인증자와 고객 간의 책임과 의무, 보수, 계약일과 계약 기간, 그다음 포함된 서비스와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1, 2, 3, 5번은 다 해당이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그렇죠? 예, 요거는 고객의 프로파일과 재무 목표는 제안서 작성할 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겠죠. 그 다음에 6번 문항. 다음 중 정성적, 즉 비재무적 평가, 비재무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치관, 꿈, 그 다음 위험 수용, 성향, 예상, 수명, 라이프 스타일에서 예상되는 변화, 이런 부분들은 다 비재무적인 부분이에요. 위험 수용, 성향, 비재무적인 겁니다. 보장성, 보험 가입 내역은 재무적인 부분. 그러니까 틀린 건 5번. 다음 중에도 업무 수행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만 묶은 것은 업무 수행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한번 볼까요? 비밀 유지 맞죠? 그 다음에 책임과 의무, 활동 범위와 책임, 해지 및 종료 시기. 이런 부분들 다 맞아요. 그리고 클레임과 불만사항 처리 다 맞죠? 제안서 작성이 필요한 가정치 아니고요. 요거 제안서와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 재무 설계하는 요약정리 마찬가지고 예산 및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업무 수행 계약서에 작성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제안서나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 8번 문항 한번 볼까요?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틀린 걸 골라보라 그러네요. 고객의 의사결정이나 재무 목표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사람은 변하니까. 사람도 변하는데 목표가 안 변하겠어. 그치? 재무 설계 수립 시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유연성, 유동성, 절세 방안 등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자신의 법률과 규정상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여러 과정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넘겨주든가. 고객의 실행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보다는 가장 최선인 한 가지를 제안해야 된다. 한 가지 이상 제안을 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도출을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제시하는 건 아니죠. 최선의 한 가지를 제시하는 것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거고. 대신에 너무 많은 대안을 또 선택하게 하는 건 또 안 되는 거죠. 결정장애 있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틀린 건 4번, 5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9번 문제. 다음 재무 목표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 목표입니다. 목표는 기간이나 수치, 구체화 뭐 이런 부분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나 꿈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거는 아니죠. 그 밑에 교육자금에 대해서는 대학까지 2, 3년 안에 60대가 되면 향후 5년 뒤. 이건 다 이제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보다. 1번이 틀린 거다. 10번 문항. 다음 정보 수집 방법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정보 수집 방법으로는 면담, 설문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다양한 방법이 있죠. 설문지를 이용할 때의 장점은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요거는 면담했을 때 얘기죠. 2번이 틀린 거네요. 3번 전화 이용의 단점은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직접 하기는. 그죠? 여러분들도 전화로 응답할 때는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의 단점으로는 시간 제약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면담을 통해서는 정보 수집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좋은 질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11번 문항 한번 볼까요? 다음 재무 목표 설정 및 고객 관련 정보 수집 단계의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예상 수명, 위험 수용, 성향, 각종 보험에 대한 정보 등은 정량적 정보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꿈 같은 정성적 정보, 예상 수명이나 위험 수용 성향은 정성적 정보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얘기가 잘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12번 문항. 자, 다음 중 재무 설계에 있어서 고객의 소비와 지출, 소비 및 지출을 파악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자, 소득의 지출, 소득 및 지출이기 때문에
소득 및 지출이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 흐름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축 투자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고 예산에 근거한 소비 지출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죠. 순자산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부채의 적정성을 분석할 수 있는 건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고객의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소득 및 지출 수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3번 가, 나, 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겠지. 그쵸? 소비,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소득과 지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다음에 13번 문항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3단계 과정입니다. 계산 및 분석 과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재무설계사가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과정에서 필요 자금 분석을 하는 이유는 현재 투자 자산으로 은퇴자금 마련과 같은 재무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자금 분석이 끝나면 재무설계사는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투자설계 프로세서에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전략을 수립한다. 재무설계사는 분석 단계에서 고객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필요자금 분석이나 대안도 마련해서 제시해야 되죠. 그리고 물가상승 조정 수익률이란 요거는 가끔 이런 거로도 나와요. 1 플러스 I,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쵸. 요 부분.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거 가로 없이 마이너스 1도 되지만, 예, 그리고 곱하기 100 하는 거. 자, 이 물가상승 조정 수익률은, 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받는 실제 수익률. 요 문구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가끔 요즘에는 이 공식도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 분석을 하고 평가하는 것은 4단계에서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 절차다? 아니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다.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3단계죠. 그렇죠. 강점 수학 분석 자체가 3단계에서 하니까. 그래서 답은 5번. 자, 14번 문제. 다음 중 재무설계 제안서에 반영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안서입니다. 제안서와 관련되는 것. 점검 과정에서 재무설계사의 활동 범위와 책임. 자, 활동 범위와 책임. 점검 과정에서의 활동 범위와 책임과 관련해서는 업무 수행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이게 제안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고객과 상호 협의하에 결정된 업무 수행 범위, 제공할 재무정보. 그 다음에 현 재무 상태에서의 재무설계사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재무설계사가 수립한 설계안,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대상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항. 다음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무설계사가 제시한 계획안을 고객이 동의하고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계획안에 대해서만 실행에 옮기도록 한다. 그죠? 상품 및 서비스의 선별 시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서 선별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적합하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실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도 고객에게 통보하여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고객과 이해상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이해상충이 있게 되면 고객한테 즉시 알려주고 또 이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1에서 4번까지는 다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네요. 5번은 어떻게 들릴까? 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은 재무설계사의 업무 영역이다. 실행은 고객이 직접 담당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틀린 거가 되겠네요.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아니죠. 실행은 재무설계사의 영역이 아니다.
다만 이 위임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자, 16번 문항. 다음 중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재무설계사는 고객과 상호 협의하여 모니터링에 대한 서로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결정해야 되고요. 이를 문서로 교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는 구성된 자산 배분에 대한 운용이 계획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동안 투자 성과가 어떤지 고객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고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끝났다면 재무설계가 완성된 것이다. 모니터링이 끝났다고 재무설계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속적인 관계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 그 다음 모니터링 과정에서 원래 업무 수행 범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업무 추가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업무 수행 계약서에 정한 서비스 기간을 고객과의 면담 과정을 통해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심화 문제 몇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세 문항 남았죠? 자, 보겠습니다. 고객 관련 정보 중 정량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 자, 정량적 정보. 소득, 지출, 저축, 투자. 맞죠? 보장성 맞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는 아니죠. 정량이 아니죠. 그러나 원천징수 영수증 정량 맞고요. 금융 이해력, 예상 수명, 고용에 대한 상황 및 기대.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정성적 정보죠. 그래서 답은 4번 가, 나, 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보게 되면 금융 이해력이라든가 예상 수명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정량은 아니고요. 정성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금융 얘기 나오면 정량인 것 같고, 수명하니까 숫자잖아 이렇게 해서 정량인 것 같은데 그렇진 않다. 이건 정성적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 업무 수행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본격적인 재무설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고객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한다. 업무 수행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다? 정형화되어 있진 않아요. 사람마다 좀씩 다르기 때문에 임의적이죠. 내용이 다소. 그래서 요게 틀린 거죠.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고 고객의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 그 다음에 허용된 범위라도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은 수행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닐 때는 반드시 다른 전문가의 도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이긴 한데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 그 다음에 이번 차시 마지막 문제. 다음 재무 목표 설정 및 자료 수집 단계 2단계죠. 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단기간 내에 도래되는 목표가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최우선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네요. 1번이 틀린 거다. 2번은 실제 고객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 상품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질문에서는 반대로 답하는 경향이 있고, 재무 목표 설정의 마지막 단계는 파악한 재무 목표에 고객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 정하고 원하는 재무 설계가 개별적인지 종합재무 설계인지를 고객과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파이낸셜 플래너는 고객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재무 목표를 설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다음에 기간이나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 플래너는 단순히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뿐 아니라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목표까지도 알아낼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라는 부분도. 이런 것들, 고객의 내면을 끌어낼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좋은 질문이니까, 이런 부분이다. 자, 요번 차시는, 1장과 2장에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봤어요.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좀 지역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도 중요하지만 또 교재 안단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우리가 교재 공부하면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들을 파악하려면 이렇게 문제화돼서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니까 지역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부하기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차시에 또 열심히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